비호감 경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묘역 바닥에 있는 전두환 비석을 밟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제가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갑니다. 제가 거의 한 20번은 밟았어요. 윤석열 후보에 왔다 갔다. 여기는 지나쳤습니다. 거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지나갈 수도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웠지 않겠어요? 네, 하종대 선임기자 나오셨는데요.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4분 오열된 여권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제 확정된 뒤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과거에 있었던 일일 일망한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 발언 같은 경우가 가장 후폭풍이 지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미 후보가 확정된 뒤에도 저렇게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과연 지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럴 바에는 심지어 윤석열을 찍겠다, 홍준표를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바뀌는, 특히 호남에서는 5, 6%의 지지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1, 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을 다시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일일 텐데요. 바로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최 교수님, 당내 경선이 종료된 지 한 2주 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예.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를 도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화종대 선임기자 얘기하셨듯이 호남에서의 어떤 윤석열 후보의 망언에 대한 불만 또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두 분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갖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고향도 호남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서의 이런 분노가 일정 부분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됐을 때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그걸 돕지 않으면 호남 주민들로부터 호남에 있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큰 실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본다면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으면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저는 됐다고 봐요. 즉 전두환 관련된 망언, 즉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결국은 두 사람을 결집시키는데 폭발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찻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할 거냐 아니면 상임 고문을 할 거냐 그건 몰라요. 아직은 어떤 위치를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고 민주당이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갈등이 있었다 또는 원팀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도 맡겠다 이런 내용의 통화를 20일 날 이재명 후보와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일부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현재는 삭제됐는데요. 그러자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어떤 역할도 맡겠다는 걸 오보다 도대체 저희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운현 전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은 어제도 비호감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대선 처음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다음 주중 결과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경선 결과에 승복할지 말지에 있어서. 네네. 일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쟁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사퇴한 후보자가 얻은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 그다음 민주당 특별당규 그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규정 내용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그렇게 이낙연 측 그 지지자 측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선관위가 결정하도록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규정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처분 인용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이세요? 그 이재명 그 지사 측, 이재명 후보 측에 훨씬 더 명분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백의종군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큰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각 당을 대표하는 5명의 대선 주자들 모두 비호감도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즉 유권자들이 더 좋은 후보가 아니라 덜 싫은 후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다면 지난 19대 대선 때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요.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호감도가 더 높았습니다. 하 기자, 그런데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번 20대 대선 같은 경우 19대하고 좀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면 주요 후보, 특히 이제 지지도가 높은 후보일 경우에 뭐 그냥 뭐 도덕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일정 뭐 막말을 많이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비리로 제기된 의혹들이 막 최소 3개 이상씩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책이 뭐냐 이런 거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이 아 도덕성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과연 저런 분들이 과연 대통령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뭐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BBK라든지 뭐 최태민 뭐 엑스파일이라든지 이런 한 개씩 있긴 있었지만은 이렇게 막 서너 개 이렇게 많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가장 민주화된 이후에 대선에서 거의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사자 가상 대결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1, 심상정 후보 7, 안철수 후보 9. 그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바꿔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33, 홍준표 후보 30, 심상정 8, 안철수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동대 기자,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합,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또 대선 막바지에 단일화 이슈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20대 대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한 첫 번째는 후보, 주요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과거하고 달리 이제 진보, 보수는 완전히 어떤 후보가 자기 당의 그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무조건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그러니까 진보층의 30%, 그다음에 보수층의 30%, 나머지 이제 중도층의 40%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가장 그건데 이 사람들도 만약에 양쪽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눈다면 매우 팽팽하게 서로 그 차이가 마지막 대선의 결과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심상정 후보나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지지율은 적더라도 이분들이 바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중도층에 있어가지고 약간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반해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이 누구하고 같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 지지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누구와 단일화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큰 어떤 대선 승패의 어떤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하종대 기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도움이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물론 절실하죠. 뭐 시도를 할 거라고 보이지는데 저도 단일화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민주당과 많이 좀 결이 다른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쉽게 그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단일화보다는. 다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문제도 저는 논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누가 후보가 되든 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좋게 비춰질까 하는 부분. 아름다운 단일화보다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갈등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 선거 막판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저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누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 그것이 보수 진영에 그럼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금 현재 중도로 보는 사람보다는 제가 볼 때 보수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워낙 여러 번 국민의힘과 뭐 이 선거 단일화하고 이런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의 표가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에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가 비호감도로 한번 살펴봤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 선거를 그러다 보니까 차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차를 선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변호사님은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 후보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이 너무 진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